내 나이 72. 새벽 5시면 눈이 떠진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깨어 이불 끝을 정리하고 창문을 조금 연다.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아직 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온다 해도 새벽 공기는 언제나 내게 남편 생각을 데려온다. 그는 새벽마다 물 끓이는 주전자의 소리를 좋아했다. 소리가 끓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끓는 거야. 농담처럼 하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소리를 내가 대신 낸다. 주전자 뚜껑이 들썩거리고 김이 얇게 피어오르면 나는 작은 머그컵에 보리차를 따른다. 첫 모금은 항상 조용히 삼킨다. 그때만큼은 집 안이 살아있는 것 같다. 거실 시계는 아직도 남편이 사오던 그 싼 시계다. 가끔 초침이 멈추면 뒤를 툭 쳐주면 다시 간다. TV는 켜지 않는다. 아침에는 소리를 줄이는 게 습관이다. 침대 밑 서랍에 넣어둔 안경을 꺼내 쓰고 가계부를 펼친다. 언제부터였나 가계부를 적는 손이 더 느려졌다. 글씨도 조금 삐뚤어졌다. 그래도 매일 적는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반찬가게 아줌마에게 주는 김치가, 동네 약국에서 산 관절약, 그리고 마트에서 산 계란 한 판. 나는 끝에 늘 한 줄을 더 쓴다. 오늘도 무사. 혼자 살면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 아들 녀석은 39이다. 내가 그 나이에 뭐 했냐고? 가게에서 남편과 같이 계산대 보고 단꼴들이 와서 외상 장부 달라고 조르고 일이 끝나면 고등학교 다니던 그 아이 밥 차리고 잔소리하고, 지금은 그 아이가 집을 나가 저 멀리 살면서 가끔 전화를 한다. 결혼한 지 몇 해 되었다. 며느리는 점잖고 깔끔하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내 앞에 앉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웃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그 말이 고마웠다. 나도 최선을 다했다. 명절마다 반찬 한 통 더, 봉투는 사정 닿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큰 탈 없이 지냈다. 그랬다 몇 달 전까지는.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다. 아침 일찍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다.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가 2개. 어머니 깜짝 방문이에요. 나보다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칸을 하나씩 비우고 채웠다.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더덕, 구이, 견과류, 무설탕 요거트. 내 식성에 맞는 것들이었다. 어머니 단백질이 중요해요. 나이 드시면 근육이 먼저 빠지거든요. 며느리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고맙다는 말은 입에서 쉽게 나왔다. 그날 점심도 며느리가 차렸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새송이버섯 볶음, 오이 무침. 싱겁고 담백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며느리는 나를 똑바로 보며 웃었다. 어머니, 혹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세요? 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더 나빠진대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며느리는 말을 흐렸다. 나는 그냥 웃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날 오후 며느리는 안방 옷장 문을 열어보더니 이불을 꺼냈다. 이건 너무 오래됐어요. 쿰쿰한 냄새가 나요. 제가 세탁 맡기고 올게요. 나는 말릴 틈도 없이 이불 2채가 문 밖으로 나갔다. 장롱 위에 올려둔 서류 상자도 내렸다. 이건 뭐예요? 우리 가게 하던 때
통장 드리고 등기부 등본이고 영수증이고 정리하셔야겠다. 중요한 건 따로 모으고 안 쓰는 건 버리고. 며느리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면서 제목을 소리내어 읽었다. 내 이름, 남편 이름, 주소, 도장 찍힌 자리. 나는 그 손끝을 계속 바라보았다. 가지런하고 빠른 손놀림. 한 번도 흘리지 않는 눈빛. 부지런하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마음 어딘가가 서늘했다. 서류는 내 이야기다. 내 세월이고 내가 견딘 시간이다. 누군가 그걸 별표 치듯 넘기면 가슴이 저려온다. 며칠 뒤에는 아들이 왔다. 평일 저녁이었다.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다. 엄마, 요즘 뉴스 봤어? 보이스피싱 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며느리는 뒤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통장도 이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요즘은 거래 알림을 가족 휴대폰으로도 같이 받아 놓을 수 있대요.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었다. 나도 뉴스 본다. 낯선 번호에 속아 돈을 보내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일에 내가 휘말리지 않게 도와준다면 그게 효도라고 믿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같이 갔다. 번호표를 뽑아 앉아 있을 때 아들은 내 손을 가볍게 쥐었다. 엄마, 내가 있을 때 이런 거 다 해놓자. 창구에 앉아 직원이 설명하는 대로 사인을 하고 알림을 추가하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내 얼굴을 보며 물었다. 보호자 번호로도 알림 가도 괜찮으시죠? 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피부치가 뭘 그 생각이 아직 내 안에서 힘이 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내 도장을 챙겼다. 엄마 도장 여기. 이건 제가 보관할게요. 잃어버리면 큰일 나.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장을 건네는 손끝이 떨렸다. 도장은 내 이름의 손가락이었다. 사소한 계약도 소소한 택배 수령도 서류 봉투에 찍힌 빨간 내 이름이 내 몸과 연결돼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빨간 이름이 내 손을 떠났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베개를 2번 돌려 베고 담요를 허리까지 끌어올렸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 베란다로 나갔다. 소음이 덜했다. 밤바람이 내 볼을 스치고 바깥 창문 너머로 같은 층 사람들의 불빛이 흘렀다. 그때 부엌에서 낮은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부동산이 그랬어. 아들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엄마 컨디션 봐서. 오늘은 은행까지 했으니 다음 단계로 가. 나는 숨을 멈췄다. 가슴이 불쑥 내려앉았다. 부동산? 다음 단계? 내 이름이 그 말들 사이에 눌려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베란다 문을 닫았다. 발바닥까지 싸늘해지는 느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시계 초침이 바늘 하나를 밀 때마다 내 심장이 한 번씩 더 세게 뛰었다. 그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방문이 잦아졌다. 평일 오후에도 토요일 오전에도 늘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아왔다. 반찬을 채워주고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배수를 뜯어 청소하고 욕실 매트를 새 걸로 바꾸었다.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며느리가 욕실장에서 꺼낸 내 낡은 머리핀 하나에까지 시선을 오래 두고 있을 때
그 눈빛이 나를 훑는 것 같았다. 냉장고 문 안쪽에 붙여둔 메모지를 며느리가 뗀 적도 있다. 어머니, 비밀번호 같은 건 노출되면 안 돼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굳었다. 그건 비밀번호가 아니라 내 핸드폰 충전기 모델 이름이야.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아, 그렇네요. 제가 예민했나 봐요. 이웃들도 조금씩 변했다. 같은 층에 사는 박 여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내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있으셔? 왜? 며느리가 말하던데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신다고. 혼자 계신 게 걱정이라면서 말끝을 흐렸다. 며느리가 우리 동네 사람에게 내 상태를 말한 걸까? 그날 밤 나는 가계부 마지막 줄에 소문 시작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지웠다. 글씨를 다시 썼다. 오늘도 무사. 그 즈음 아들은 전화를 자주 했다. 이전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3번으로 늘었다. 목소리는 늘 다정했다. 엄마, 요즘 잠 잘 자? 응. 물 많이 드셔. 탈수 오면 머리가 더 멍해져. 응. 엄마,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 번 하자. 나도 마음이 놓이게. 괜찮다.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잡으면 완치 수준으로 관리한대. 간단한 검사니까. 나는 그 말에 검사와 치매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싫었다. 머릿속에서 두 단어가 서로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말은 아꼈다. 아들은 선의를 베푸는 사람처럼 말했다. 나는 그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낮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여자 목소리였다. 밝고 친절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 강진동 주민센터입니다. 어르신 혼자 거주하시죠? 최근에 길을 잃으신 적이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나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아니요. 저는 잘 지내요. 혹시 불면이나 우울감은요? 없어요. 응급 연락처로 등록된 가족분과 연결을 자주 하시나요? 가끔. 네, 확인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었다. 누가 요청했을까? 왜 하필 지금일까? 의심이라는 것은 한 번 열리면 문이 닫히지 않는다. 아들이 요청했나? 그 순간 내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답을 모른다는 건 불안을 길게 끌고 가는 일이다. 나는 차를 끓였다. 컵에서 나는 김이 이마에 닿았다. 동사무소 사람의 목소리가 컵 속으로 녹아들었다. 저녁에 아들이 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부드러웠다. 며느리는 약봉지를 꺼내고 아들은 혈압계를 꺼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 엄마 걱정은 우리가 다 할 거야. 아들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깨에 놓인 손이 따뜻했다. 그런데 손끝이 내 어깨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뭔가를 쥐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손을 살짝 밀어냈다. 나도 나 걱정은 내가 해. 아들은 잠깐 웃었다. 알지. 그런데 조금만 믿어. 그 밤 나는 서랍을 열었다. 남편 사진이 있는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흑백의 우리. 남편은 얇은 넥타이를 메고 웃고 있다. 내 옆에 섰던 어린 내가 자꾸 물었다. 지금 잘하고 있니? 나는 사진 속에 내게 대답했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 사진을 덮으려다가 맨 뒤에 끼워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남편이 쓴 메모였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평소 돈 관리에 철저한 그이가 자주 하던 말이라 나는 웃었다. 그리고 메모를 가계부 맨 앞장에 옮겨 붙였다.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다. 구급대원 2명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그들의 뒤에서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건강검진 한 번만 해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급대원은 밝게 말했다. 어르신, 동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와서요. 요즘은 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확인합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절차가 때로는 칼이 된다. 그래도 거절하는 방법을 순간 떠올리지 못했다. 밖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박 여사가 내 눈을 피했다. 금방 끝나요. 며느리는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나는 신발을 신었다. 신발끈을 묶는데 손이 떨렸다. 마음이 앞으로 넘어지듯 자꾸 흔들렸다. 구급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았다. 오랫동안 보던 우리 동네의 나무, 담벼락, 분식집 간판이 빠르게 뒤로 흘렀다. 환자 침대에 누운 내가 창밖에 비쳐 보였다. 이건 검진이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누워 계세요. 구급대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앉아 있었다. 서 있다가 앉았다가 다시 서는 것 같은 불안.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상담실로 안내되었다. 흰 가운의 남자와 여자 하나. 최근에 속이 불편하시진 않았나요? 밤에 누군가 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은요? 혹시 가족을 의심하신 적은요? 나는 하나씩 아니요라고 말했다. 말이 끝날 때마다 그들이 펜을 움직였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보려 했는데 그들은 종이만 봤다. 종이가 나보다 더 현실인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아들이 들어왔다. 며느리는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들은 사인이 된 서류들을 들고 있었다. 엄마, 오늘만 여기 계세요. 내일이면 바로 나오게 해줄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야 하는데 위협처럼 들렸다. 위로는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려둔 손처럼 따뜻해야 한다. 위협은 미소 속에 숨겨진 칼처럼 차갑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내 손등을 쓸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나가면서 며느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닿았다. 오늘은 1차. 내일 다음 단계. 내일 다음 단계.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다. 벽지에 작은 꽃무늬처럼 눈앞에서 떠났다 나타났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가 하나 둘 늘어났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래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난 듯 허리가 저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커튼 곁에 놓인 의자 위에 며느리가 낮에 가져온 종이봉투가 보였다. 봉투 안에는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상비약, 그리고 새로운 잠옷이 들어 있었다. 깔끔하게 접힌 잠옷 위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어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이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떼어 손에 쥐었다. 종이는 얇았다. 얇은 건 쉽게 찢어진다. 사랑이라는 말도 때로는 그렇게 얇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묻겠다.
왜 그때 더 세게 거절하지 않았냐고. 대답하자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산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피와 내 가정이다. 그들을 의심하는 순간 내 지난 세월의 일부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씩 밀리며 선을 넘겨준다. 잠깐만.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어디까지 물러난 건지 모르게 된다. 그날의 나는 그 경계에 서 있던 것 같다. 발 뒤꿈치는 아직 집에, 발끝은 병원에, 마음은 그 사이 어딘가 허공에. 밤이 더 깊어지자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다. 간호사 스테이션의 불빛이 휘다. 누군가 컵에 물을 따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발끝으로 걸어 창문이 있는 복도 끝으로 갔다. 병원 마당에 가로등이 노랗게 번지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사이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말했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멀어서 잘 들리지 않았다. 단지 그들의 자세만 보았다. 서두르고 결심하고 계산하는 사람의 자세. 나는 커튼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하나 했다. 내가 나를 지킨다.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둠이 방 안에 퍼졌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어떤 것들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었다. 가슴이 오르내릴 때마다 오래된 주전자의 소리가 난 것 같았다. 시간은 끓고 있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끓고 있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준비하기로 했다. 내 이름을, 내 도장을, 내 집의 열쇠를, 내 남은 세월을. 어느 것도 가벼운 것이 없다. 어느 것도 쉽게 넘길 수 없다. 나는 내일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버틸 것이다. 구급차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사이렌을 켜지도 않고 묵직하게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다. 내 몸 밑에 깔린 얇은 담요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그 위로 튀어올랐다. 창밖으로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 풍경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오래 다닌 시장 골목, 버스 정류장, 가끔 김밥을 사던 분식집. 그 풍경들이 하나씩 멀어질수록 마치 내 삶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편안하세요? 앞좌석에 앉은 구급대원이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그런데 어디로 가는 거죠? 종합병원 응급실이에요. 간단히 검사만 하고 나오실 겁니다. 응급실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다. 나는 숨을 고르며 창밖을 봤다. 며느리는 구급차 뒤를 따라오는 아들의 차에 타고 있었다. 뒷유리 너머로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병원 입구에 도착하니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간호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다.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절차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절차. 요 며칠 사이 이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다. 응급실 안은 차갑고 매캐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환자 침상마다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나는 상담실로 안내됐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나를 바라봤다. 김말숙 씨 요즘 어떠세요? 혼자 사시죠? 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자주 있나요? 길을 잃은 적은요?
없어요. 가족을 의심하거나 피해망상을 느낀 적은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 펜을 움직였다. 내 대답과 관계없이 뭔가 이미 정해진 문장을 채워 넣는 것처럼.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엄마, 그냥 절차야. 검사만 하고 가면 돼. 그의 미소가 어색했다. 며느리는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조급함과 경계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곧바로 혈액 검사, 혈압 측정, 그리고 인지 기능 검사라는 것을 했다. 날짜, 요일, 현재 계절, 대통령 이름을 묻는 질문. 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런데 검사표를 보던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도 며칠 입원하시면서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이 빠르게 맞장 붙였다. 네, 선생님. 그렇게 해주세요. 입원 수속은 순식간이었다. 내가 사인한 적도 없는데 보호자 동의란에는 이미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실 문을 들어서자 3명의 노인이 각자의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한 명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다른 한 명은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마지막 한 명은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 오셨어요? 곧 익숙해져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들은 침대에 내 짐을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 며칠만 여기 계세요. 더 건강해져서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이건 그냥 검진이 아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지고 다른 환자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소리와 가끔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내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 발소리 중에 며느리의 구두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이 시간에 며느리가 왜 병원에 있지? 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입원 첫날 아침, 간호사가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어르신, 기상하셔야죠. 창문 너머로 강한 햇빛이 들어와 눈이 시렸다.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끄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식사는 흰죽에 김 한 장, 소금 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미역국 한 숟갈이었다. 옆 침대에 할머니 한 분이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다. 여기 밥은 처음에 먹기 힘들어도 며칠 있으면 익숙해져요. 그 말이 친절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아직 며칠 있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병실에는 나를 포함해 4명이 있었다. 창가 쪽에는 늘 멍하니 하늘만 보는 할머니, 가운데 침대에는 수다스러운 아주머니, 그리고 문 옆 침대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있었다. 그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점심 무렵 슬그머니 내 쪽으로 의자를 끌고 왔다. 어르신 처음이시죠? 여기 오래 있으면 가족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힘들게 밖에서 싸울 필요 없어요. 나는 의미를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도 처음엔 싫었는데 아들이 하자는 대로 위임장 써줬거든. 그랬더니 여기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 간식도 자주 사오고 외출도 시켜주고. 그 순간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그게 병원 규칙인가요? 아니, 가족이랑 합의하면 그런 거지. 그 할머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혹시 이 사람 아들 부부가 나를 설득시키려고 붙인 입은 아닐까?
나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후에는 간호사가 인지검사라며 작은 그림 카드와 글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왔다.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날짜, 요일, 대통령 이름, 그리고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모두 맞췄다. 잘하시네요. 간호사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들어왔다. 아들은 내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엄마, 밥은 입에 좀 맞아요? 응, 그럭저럭. 며느리는 내 옆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니, 이건 그냥 서류 정리예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 마세요. 나는 서류를 받는 척하다가 표지를 훅었다. 굵게 쓰인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이건 안 해. 변호사랑 상의하고 할 거야.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엄마, 괜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저희 믿어요. 그날 밤 불이 꺼진 병실에서 나는 다시 작은 체구의 할머니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은 감지 않았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 시선이 내 쪽을 향해 있는 것 같았다. 밤새도록 뒤척였다. 불은 꺼졌는데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휠 달린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이 병원은 이상하게도 밤이 더 시끄럽다. 커튼 뒤로 들리는 낮은 코 고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신발 밑창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낮게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몸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계단참에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불안했다. 여기가 그냥 검진하는 곳이 아니라는 건 이제 내 몸도 알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와서 내 머리맡 탁자에 놓였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맡아 달라고 하셨어요. 병동 규칙상 휴대폰은 사용 제한입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간호사는 웃는 얼굴로 한 발 물러섰다. 그 웃음은 매끈했지만 잡아도 잡히지 않는 얼음 같았다. 잠깐만요. 중요한 연락이 필요하시면 보호자 통해서 하시면 돼요.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마치 방 안의 산소도 함께 나간 듯 답답했다. 며느리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니, 제가 잘 보관할게요. 괜히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녀의 손엔 내 휴대폰과 충전기가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다. 내 손에서 빠져나간 건 기계 한 대가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통하는 길, 그리고 내 말의 증거였다. 점심 후 복도 끝 창가에 기대에 서 있었다. 햇빛은 따뜻했는데 가슴팍은 얼음물에 적신 것처럼 싸늘했다. 그때 청소 카트가 덜컹거리며 다가왔다. 중년의 청소 아줌마가 걸레를 짜며 내 눈치를 슬쩍 보았다. 어르신, 햇빛 좀 보세요. 여기 있으면 사람도 눅눅해져요. 목소리가 퍽퍽하지 않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여기 공중전화 같은 거 아직 있나요? 아줌마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카트 아래 칸을 발끝으로 톡 쳤다. 조금 전 간호사가 압수해간 내 핸드폰이 바구니에 들어 있었다.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제가 가져왔어요. 잠깐이면 모른 척 해드릴 수도 있죠. 눈빛이 내 마음을 읽은 사람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딱 한 통만. 정말 급해요.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카트 아래에 넣어둔 전화기를 슬쩍 꺼냈다. 휴게실 뒤쪽 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 써 있는데 아시죠? 거긴 CCTV 없어요. 딱 5분 드릴게요. 누가 오면 저는 몰랐다고 할 거예요. 고마워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여기선 서로 이름 몰라도 편해요. 나는 심장이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 사람처럼 조심조심 걸었다. 휴게실 뒤쪽 철문은 무심한 얼굴로 열려 있었다. 폐소독약 냄새가 진한 좁은 복도 끝. 행여 누가 엿들을까 몸을 숙였다. 숫자판에 닿는 손가락이 떨렸다. 단축번호 4번을 눌렀다. 1번은 남편, 2번은 아들, 3번은 며느리, 그리고 4번은 내 친구였다.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에서 뜨거운 게 밀려올 뻔했다. 영자야, 나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떨려? 천천히 말해.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난 며칠을 짧은 문장들로 꿰매듯 말했다. 갑작스러운 구급차, 상담실의 질문, 보호자 동일한의 내 모르는 사인, 위임장이라는 두 글자, 밤마다 들리는 며느리의 구두 소리, 휴대폰을 빼앗긴 아침. 수화기 저편에서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가 났다. 내 초등학교 동창 김영자 변호사의 버릇, 듣는 동안 메모를 한다. 첫째,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 단 한 줄도. 둘째, 지금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길 방법을 찾아. 의료기록 4번, 진료기록, 열람신청, 가능한 건 전부. 셋째, 가족과 의료진 사이에 재산 얘기가 오간다면 그걸 기록해. 날짜, 시간, 말한 사람, 문장. 넷째, 오늘부터 내가 움직인다. 병원에 보낼 공문 준비하고 법원에 강제 입원,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할게. 여기선 휴대폰을 못 써. 녹음도 어렵고 녹음이 전부는 아니야. 네가 또박또박 적은 메모도 증거야. 가능하면 간호사 앞에서, 의사 앞에서 침착하게 대답해. 날짜와 요일, 계절, 대통령 이름, 오늘 먹은 반찬. 그들이 묻기 전에 네가 먼저 말해. 나는 지금 멀쩡하다는 걸 문장으로 만들어줘. 나는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나 못 나오면? 잠깐의 침묵 뒤 영자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올 거야. 오늘은 일단 거기서 조용히 버텨. 잠깐만, 잠시 뒤에 다시 전화할게. 그 말을 끝으로 영자는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사람 시켜서 거기 무슨 병원인지 알아냈어. 내일 오전 신관 1층 카페. 내가 물리치료 가는 길에 우연히 들러. 못 오면 서쪽 계단. 합의어 하나 정하자. 내가 장부라고 말하면 너는 장부는 따로라고 대답해. 다른 사람이 듣기엔 이상하지만 우린 알아듣지. 남편의 메모가 떠올랐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나는 웃음 같은 한숨을 뱉었다. 알겠어. 장부는 따로.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철문이 삐걱거렸다. 간호사 한 명이 트레이를 들고 복도를 지나가며 나를 흘끗 봤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화장실이 어디였더라? 이거 길을 잘못 들어왔네요. 나는 일부러 느리게 웃었다. 간호사는 여긴 직원 구역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더 묻진 않았다. 다시 병실로 돌아오는 길, 손가락 끝이 뜨겁고 입술이 말랐다. 작은 통화였지만 내가 나를 되찾는 첫 걸음을 뗀 기분이었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끌어와 내 침대 곁에 앉았다.
어르신, 점심 맛은 어땠어요? 여기 김치가 싱거워서 간장을 살짝 넣으면 좋아요. 근데 그런 건 가족이 가져다 줘야 하는데 말을 흐리며 내 반응을 살핀다. 나는 미소만 지었다. 그렇군요. 어르신 가족분들은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서류 같은 건 일찍 정리해두면 편해요. 저도 위임장 했더니 아들이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 목소리는 간지럽게 부드러웠지만 문장마다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런 건 변호사랑 상의하고 해도 늦지 않죠. 내가 담담하게 말하자 그녀는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아휴, 변호사까지. 너무 큰일로 만들지 마요. 가족끼리 좋게 좋게. 그때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는 민첩하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자기 침대로 돌아갔다. 며느리의 눈이 허공을 한번 스쳤다. 누굴 확인한 듯한 눈길. 어머니, 점심은 좀 드셨어요? 응. 그런데 휴대폰은 왜 가져가? 어머니, 여기선 휴대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자꾸 민원 넣고 치료 방해돼요. 제가 맞는 게 제일 안전해요. 며느리는 가방을 열었다 닫으며 자연스럽게 서랍을 후었다. 내가 가계부를 적듯 그녀는 내 물건의 배열을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오늘 오후엔 의사 선생님이 상담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요즘 예민하신 것 같다고 해서. 예민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을 듣지 않는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후 상담실에서 의사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나는 여전히 날짜, 요일, 계절, 대통령 이름, 아침 반찬, 점심 반찬, 복도 창가에 심긴 식물 화분의 수까지 세어서 말해줬다. 의사가 펜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다. 생각보다 명료하시네요. 생각보다요? 나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했다. 의사는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차트를 덮었다. 그래도 며칠은 더 지켜보죠. 그 말 끝에 가족이 원한이가 붙어 있는 듯 했다. 저녁 무렵 병실 불이 노랗게 어두워질 때 청소 아줌마가 다시 왔다. 걸레를 비틀며 낮게 말했다. 아까 전화 걸었던 사람 변호사 맞죠? 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들으셨나요? 쉿, 조용히 이야기하세요. 여기 사람들 귀가 밝아요. 특히 간병인들. 주워 듣는 말 많아요. 알아요. 고마워요. 아줌마는 카트를 밀며 한 발짝 물러서다가 다시 돌아와 아주 작게 덧붙였다. 내일 오전엔 주치의가 회진 돌면서 보호자 면담한다더군요. 서류 얘기 나올 거예요. 서류? 네. 대놓고 말은 안 하겠지만 보호자분들이 원하시면 절차는 빨라져요. 다들 바쁘니까. 바쁘다는 말이 여기선 무서운 말이구나. 빨리 처리하려는 마음이 사람을 서류로 만든다. 도장 하나, 사인 하나,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많은 것들. 불이 꺼진 뒤에도 나는 가만히 누워있지 않았다. 베개 밑에 얇은 메모지를 쑤셔 넣고 손바닥만 한 볼펜을 소매 속에 숨겼다. 김 변호사가 말한 대로 날짜와 시간, 병실에서 오간 문장들을 조용히 적었다. 간호사 A 보호자 통해 연락 반복. 며느리 예민 단어 사용. 작은 체구 할머니 위임장 권유. 글자를 적을수록 내 안에서 흔들리던 것이 모양을 갖췄다. 나는 무기 대신 문장을 쥔 사람 같았다. 한밤중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추는가 싶더니
병실 문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다. 미세한 철제 마찰음. 문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누가 보고 갔을까? 아들인가, 며느리인가, 아니면 간병인인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은 척하며 숨을 고르게 맞췄다. 내 숨, 다른 사람의 숨, 기계의 숨. 세 가지 호흡이 겹치며 밤이 지났다. 새벽, 눈을 뜨자마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내일 오전 신관 1층 카페. 물리치료 가는 길에 우연히. 합의어는 장부는 따로.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그 말을 연습했다. 바보처럼 들려도 괜찮다. 내 인생을 지키는 암호니까. 남편과 작은 슈퍼를 하던 시절 나는 외상 장부를 내 손으로 썼다. 누구에게 얼만큼 언제 무엇을. 사람을 믿어도 장부는 따로. 그 장부 덕분에 우리는 다툼을 적게 했다. 영수증이 말해주는 밤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늙었지만 장부 정신만큼은 잊지 않았다. 오늘 내 장부는 종이 몇 장과 기억, 그리고 내 목소리다. 아침 회진에서 의사가 말했다. 오늘은 보호자분과 간단히 면담하겠습니다. 곧이어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다. 아들은 내 얼굴을 후고 의사에게 가까이 섰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걱정됩니다. 간밤에 직원 구역에서 돌아다니셨다더군요. 나는 즉시 말했다.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잘못 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오늘이 며칠이고 오늘 아침 반찬이 뭐였는지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보실래요? 의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가 요즘 흥분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서류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하겠다고 어제도 말했지. 아들의 입가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붙였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우리잖아. 그 말 한마디가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다. 우리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위험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지. 그래서 더 천천히, 더 정확히 하자. 의사는 중재하듯 말했다. 그럼 일단 오늘은 추가 검사를 하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시죠. 그 말은 시간을 벌어주기도 했고 반대로 시간을 빼앗기도 했다. 그러나 내겐 내일이 있었다. 신관 1층 카페, 커피 2잔과 작은 서류 가방, 그리고 합의어. 점심이 지나고 청소 아줌마가 다시 왔다. 오늘은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덕분에요. 혹시 내일 오전에 물리치료실 가는 길에 카페 좀 들러도 될까요? 아줌마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 CCTV가 있어요. 하지만 점심 전에 사람 많을 때는 괜찮을 거예요. 사람들 그림자 사이로 지나가면 누가 누군지 관심들 없어요. 어르신 걸음은 느리고 눈은 빠르게. 그게 비결이에요. 나는 빙긋 웃었다. 걸음은 느리고 눈은 빠르게. 알겠어요. 해가 기울자 병실 벽에 늘어진 그림자도 길어졌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다시 의자를 끌어왔다. 어르신, 오늘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잠은 조금 설쳤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분들 사인 받으면 퇴원 빨라져요. 여기 오래 있는 것보다 집이 낫잖아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집은 내가 결정해요. 나 없이 결정되는 집이면 그건 내 집이 아니죠. 잠깐의 정적. 그녀가 툭 웃었다. 고집세시네. 그 웃음은 이번엔 어쩐지 덜 상냥했다. 밤이 또 왔다. 나는 메모지 위에 네모칸을 그렸다. 내일 오전 1020 물리치료실 이동. 1010 카페 통과. 합의어 확인. 손바닥만 한 계획표가 내 가슴을 진정시켰다. 불안은 늘 구체를 싫어한다. 문장을 만들고 칸을 나누고 시간을 적으면 불안은 조금 줄어든다. 나는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베개 속 솜 사이에 밀어 넣었다. 베개가 조금 도톰해졌다. 마치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잠들기 직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소리가 끓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끓는 거야. 맞다. 지금도 끓고 있다. 내 아내 시간, 이 병실의 시간, 저 복도의 시간. 내일이면 끓던 물이 끓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기를. 내일이면 내 목소리가 종이에, 사람의 귀에, 법의 문장에 제대로 닿기를.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장부는 따로. 신관 1층 카페 문을 미는 순간 볶은 원두 냄새가 가슴속까지 들어왔다. 나는 물리치료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사람처럼 계산대 앞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렸다. 창가 구석, 햇빛이 반쯤 비껴드는 자리에 영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시선으로만 나를 불렀다. 장부. 낮고 짧은 인사였다. 장부는 따로. 나는 입 모양만 만들어 대답했다. 그녀가 종이컵을 내 쪽으로 밀었다. 커피 표면에 얇은 막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컵을 감싸 쥔 채 목소리를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두 가지야. 위임장 강요 정황을 병원 기록에 남기는 것, 그리고 제가 병원과 직접 공문을 주고받아 절차를 공식화하는 것. 영자가 말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지난 이틀간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했다. 아들이 서류를 펼치고 며느리가 말로 유도하는 방식, 간호사가 옆에서 치료 편의를 위해 같은 문장을 곁들이는 순간들, 그리고 같은 병실의 작은 최구 할머니가 틈만 나면 위임장을 입에 올리는 일까지. 그가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좋아. 오늘부터는 되묻기만 해. 누가 뭐라고 말하든 핵심 단어를 큰 소리로 반복해서 되묻기만 해. 퇴원 조건으로 사인을 하라고? 치료 편의를 위해 위임장을 쓰라고? 그렇게 하면 그 말은 차트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 기록이 쌓이면 강요 정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니까 누가 뭐라 말하든 핵심 단어를 되묻기만 해. 퇴원 조건으로 사인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몇 번 따라했다. 되묻기의 톤, 단어의 힘, 간호사와 의사가 듣도록 말하는 거리감까지. 둘째, 의사 질문하면 의사가 물었던 말을 또박또박 대답해. 그녀가 말을 이었다. 오늘 날짜, 요일, 계절, 지금 시간대, 창밖의 변화, 오늘 먹은 반찬, 오전에 받은 처치. 그걸 네가 먼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버려. 정신과 의사는 보통 이런 경우 인지 명료라는 단어를 차트나 기록에 남겨두거든. 그 한 줄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때 큰 힘이 되는 법이지 범인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증거를 남기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녹음은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지금은 구디 위험을 감수하지 마.
메모와 차트, 그리고 병원과 제 사이의 공문 왕복만으로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어.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내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병원의 진료 기록을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거야. 우리 사무실 직원들과 진료 기록을 살펴본 후 되도록 빨리 내용 증명을 보낼 거야. 보호자 강요에 의한 의사결정 침해 정황과 입원 연장 사유 부존재 두 항목으로 행정실과 주치의 원무과가 동시에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시청 보건과랑 보건복지부에도 민원을 넣겠다는 말을 흘릴 거고. 아마 오늘 오후부터 태도가 달라질 거야. 그때가 바로 상대가 조급해지는 순간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컵 받침대 밑에 작은 노트를 밀어 넣었다. 손바닥만 한 얇은 선이 그어진 노트였다. 여기에 시간과 문장만 적어줘. 긴 설명은 필요 없고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다. 이 세 가지만 적어줘.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다. 양복상의 주머니에 핸드폰을 반쯤 꽂은 채 주변을 대충 훑었다. 나를 발견하자 억지 미소가 붙었다. 엄마, 치료 시간 다 됐어. 늦겠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담담히 일어섰다. 이분은 누구야? 아니야, 길을 잘못 들어서 돌아다니야. 우연히 만났어. 나랑 비슷한 처지라서 말동무를 하고 있었지. 안녕하세요. 아들은 대면대면한 투로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은 영자의 존재를 잘 모른다. 어렸을 때 몇 번 만난 게 고작이니까. 짧은 순간 영자의 시선이 내 어깨를 스쳤다. 걸음은 느리고 눈은 빠르게. 내 머릿속 지침이 다시 선명해졌다. 병실로 돌아오자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의자를 끌어와 내 침대 발치에 앉았다.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사인하시면 퇴원이 빨라진대요. 집이 최고잖아요. 나는 얼굴을 들어 병실 전체에 들리도록 또박또박 되물었다. 퇴원 조건으로 위임장에 사인하라고요? 들어오던 간호사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편하시라고. 저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결정할 겁니다. 나는 일부러 간단하고 단단하게 말했다. 간호사는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명확했다. 그 소리마저 오늘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오후 인지검사 시간. 의사가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목요일 4월 14일. 지금 오후 3시 조금 전입니다. 점심은 오이무침과 닭 가슴살 볶음이 나왔고 오전 9시 20분에 본관 지하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창밖 벚꽃은 절반쯤 떨어졌고 간호사 스테이션 앞 화분은 3개입니다. 의사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인지기능상 큰 문제 없음. 짧은 문장 한 줄이 내 폐 깊숙이 공기를 넣어주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검사가 끝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연달아 들어왔다. 며느리는 의자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오늘 건 정말 간단해요. 치료 편의를 위해 저희가 대리로 처리만 하면. 나는 곧바로 되물었다. 치료 편의를 위해 내가 위임장에 사인해야 한다고? 아들의 광대 아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왜 자꾸 말꼬리를 잡아?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면 더 천천히 해야지. 나는 봉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서류는 종이지만 서류에 찍히는 건 내 인생이야. 잠깐의 정적. 며느리가 미소를 되찾고 눈썹을 아주 얕게 올렸다. 어머니, 변호사분이 괜히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고. 치료가 먼저라면서 왜 자꾸 위임장 얘기를 하니? 나는 또 한 번 되물었다. 간호사의 시선이 다시 차트로 내려갔다. 펜이 종이를 긁었다. 환자, 의사 결정, 유지 의사 명화. 나는 그 문장을 보지 못했지만 소리로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이 나간 뒤 청소 아줌마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 내 옆에 멈춰 섰다. 행정실이랑 주치의실 오늘 오후에 팩스가 2장 들어갔대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윗분들 얼굴이 싹 굳었어요. 변호사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저녁 식사 후 병실 복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원무과 직원과 간호사, 누군가의 낮은 통화 소리가 겹쳤다. 그 틈을 타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목소리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회유에서 압박으로. 엄마, 오늘 안에 사인해. 내일이면 다 끝나. 괜히 낯선 사람 변호사 말 듣다가 길어지면 엄마가 더 힘들어. 아들이 한숨을 섞어 말하자 며느리가 곧바로 거들었다. 어머니, 집도 오래 비우면 도둑 든다니까요.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해요. 나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리라니 집을? 며느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니, 그 엘리베이터도 없고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니까요. 요즘 매매가 좋을 때가 있고. 부동산 얘길 왜 여기서 해? 나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나 아직 퇴원도 안 했어. 그리고 내 집 얘기는 내 자리에서 내 시간에 해. 아들은 입술을 깨물더니 침대를 한번 두드렸다. 엄마, 내일 보호자 면담 있어. 그때 결정할 거야. 그들이 나간 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다시 의자를 끌고 왔다. 그러나 이번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까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위임장 얘기하지 마요. 당신이 어떤 부탁을 받고 그러는진 몰라도 지금부턴 내 옆에 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되밀었다. 별 말씀을. 나는 눈을 감고 잠깐 숨을 골랐다. 손바닥이 축축했다. 노트를 꺼내 시간을 적었다. 오후 7시 15분 아들 오늘 안에 사인 며느리 집 정리 나는 부동산 왜 여기서 되물음. 짧은 문장들이 줄을 세워 앉아 내 심장도 호흡을 맞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싸움. 기록. 남편과 가게를 하던 시절 외상 장부를 쓰던 나의 손이 돌아왔다. 밤 9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복도에서 직원들 발소리가 잦아들었다. 그 순간 문틈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의 그림자가 스쳤다.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귓속으로만 문장을 되뇌었다. 내일 오전 보호자 면담. 되묻기 유지. 베개 밑에 노트를 밀어넣고 등을 곱게 폈다. 내일이면 병원의 공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 한 장이 가져오는 파장은 꽤 크다. 그 파장 속에서 누군가는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고 누군가는 한 발 물러설 것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장부는 따로 오늘 내게 가장 튼튼한 문장. 창밖에 비친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바람이 유리에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위로 영자의 말이 겹쳐 들렸다. 조급해지는 건 그쪽일 거야. 그 조급함의 끝에 내 내일이 있을 것이다. 침 공기가 달랐다. 복도 끝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주고받는 목소리가 낮아졌고 나를 바라보던 시선이 은근 피하는 쪽으로 틀어졌다. 밥차를 끌고 온 급식 아줌마마저 평소 같으면 김치 더 드려요? 하고 웃던 사람이 말없이 그릇만 내려놓았다. 변호사의 공문이 병원에 닿은 모양이었다. 그게 이 공기의 무게였다. 어머니, 오늘 10시에 보호자 면담 있으십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네, 알고 있어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면담 장소는 어디죠? 원무과 상담실입니다. 보호자분이랑 같이 내려가셔야 해요. 나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면담 전까지 한 번 더 되묻기를 연습하고 노트 정리를 마쳐야 한다. 주머니 속 작은 노트를 꺼내 전날 밤까지 적어둔 메모를 다시 읽었다. 위임장, 집 정리, 오늘 안에 사인. 짧지만 칼날 같은 단어들이었다. 9시 반쯤 청소 아줌마가 카트를 밀고 들어왔다. 문을 닫으며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신청한 진료기록 4번, 오늘 오전에 뽑아놨대요. 원래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정실이 오늘 정신이 없대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받았다. 안에는 병원 로고가 찍힌 흰 종이들이 들어있었다. 날짜와 처치 기록, 의사의 소견이 촘촘히 적혀 있었다. 그중 일부 문장은 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환자 인지 명료, 의사 결정 가능. 단 네 단어가 나를 이 병실에 가둔 명분을 허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줌마 빚 하나 졌어요. 내가 속삭이자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빚은 무슨 그냥 어르신이 진짜 억울한 일만 안 당하셨으면 좋겠어요. 10시 정각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아들은 셔츠 단추를 하나 더 잠가 단정하게 보였다. 그들의 복장이 오늘이 결정의 날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내려가요. 아들이 짧게 말했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노트를 품에 넣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원무과 상담실은 유리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안쪽에는 행정팀장, 담당 간호사, 그리고 병원 사회복지사가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내 옆자리를 의도적으로 차지하더니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는 그냥 병원 서류예요. 퇴원 날짜 조율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 세우려면 꼭 필요해요. 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퇴원 날짜, 조율과 치료 계획에 왜 위임장이 들어가 있지?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행정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 편의가 누구 편의인지가 중요하죠. 내가 말을 잘랐다. 제 편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제 손으로 씁니다. 다른 사람 편의를 위해서는 쓰지 않겠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 얘기는 너희들이 먼저 꺼냈지. 난 변호사를 부르고 싶지 않았어. 사람을 가둬놓고 도장을 찍게 하는 건 아니잖니? 내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어르신, 가족끼리 조금만 양보하시면 양보가 아니고 포기죠. 내 집, 내 통장, 내 권리.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걸 포기하면 남은 건 제 목숨뿐인데 그 목숨마저 제 의사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회의는 20분 만에 끝났다.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내 뒤를 바짝 따라왔다. 복도 끝에서 그가 낮게 말했다. 엄마, 이렇게 하면 우리도 생각 바꿔야 돼.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바꾸든 말든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이미 정해졌어. 문 앞에서 며느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 강하셔도 곧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후회는 내 인생에서 내가 책임지는 유일한 감정이야. 너희들이 대신할 수 없는 거지. 그날 오후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늘 내용은 그대로 대리인 권한으로 신청해서 받아볼게. 내일부터는 가처분 신청에 들어갈 거야. 가처분 신청이라니? 네, 재산 처분과 주소지 변경, 금융거래 전부 묶을 거야. 그럼 그쪽에서 아무것도 못하거든.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가 올 기미는 없었지만 공기는 이미 장맛비를 머금은 것처럼 눅눅했다. 하지만 내 안은 오히려 건조하고 선명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 이제 막 진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의 표정이 어제와는 또 달랐다. 눈이 나를 피하지 않았지만 대신 더 이상 웃지도 않았다. 어르신,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습니다. 오전에 회진만 받으시면 돼요. 특별한 일정이 없다는 말이 곧 누군가 뭘 꾸미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 영자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금이 그들이 조급해질 타이밍이야. 아침 8시 병실 문이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엄마, 어제는 저희도 좀 당황했어요. 오늘은 좀 차분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차분하게? 나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좋아요.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런데 얘기 전에 녹음해 둘게. 나이가 들면 기억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아들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대꾸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가족끼리 믿고 얘기하면 돼. 믿음이 깨진 건 그 가족끼리라는 말이 남용되면서부터야. 멸치처럼 마른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불편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편하게 지내시고 집은 정리해서. 정리해서? 내가 끊었다. 그 다음에는? 그 돈으로 요양시설 좋은 데로. 그 돈이 그쪽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잠깐의 침묵. 아들이 며느리 쪽을 노려봤다. 엄마, 오해예요. 오해면 증거로 해명해라. 변호사가 곧 가처분 신청을 할 거야. 그 전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오전 회진이 끝난 뒤 청소 아줌마가 다시 병실 문을 살짝 열었다. 어르신, 저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이거. 그녀는 손바닥에 작은 종이 조각을 올려놓았다. 4월 15일 오후 2시 병원 주차장, 은색 SUV, 전화번호 뒷자리 78. 이게 뭐죠?
내가 낮게 물었다. 며느리분이 어제 병원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랑 통화하더니 그 차에 서류를 싣고 갔어요. 번호판은 못 봤는데 그 남자가 등기부 등본 빨리 보내라고 했어요. 심장이 2번, 3번 빠르게 뛰었다. 등기부 등본이라면 집을 건드리려는 증거였다. 나는 종이를 노트에 붙이고 청소 아주머니 전화기를 빌려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후 2시 병원 주차장에 은색 SUV, 전화 뒷자리 78, 등기부 등본 얘기. 확인 부탁해.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알았어, 확인해 볼게. 점심 무렵 원무과에서 호출이 왔다. 이유는 보험 서류 확인이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대기하던 건 아들과 며느리였다. 행정팀장은 자리를 비웠고 대신 작은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엄마, 이번엔 정말 간단한 서류예요. 병원비 처리를 위해 필요해요.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봉투를 펼치지 않은 채 말했다. 간단하다면 여기서 읽자.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다. 어머니, 글씨가 작아서 눈 아프실 거예요. 내 눈은 아직 멀쩡해. 나는 봉투를 열고 첫 페이지를 꺼냈다. 환자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다. 병원비 처리를 위해 재산관리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이건 보험 서류가 아니라 내 집을 건드리는 서류잖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나는 서류를 원래 봉투에 넣어 책상 위에 올려놨다. 끝까지 가보죠.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오후 2시 병실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은색 SUV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고 며느리가 급히 달려갔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우리 직원이 확인했어. 사진도 찍어놨고. 이걸로 증거는 충분해. 영자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창밖의 장면이 흐릿해졌다. 분노와 안도 그리고 결심이 뒤섞여 올라왔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지키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맑았다. 창문 유리에 붙어 있던 물기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먼 곳에서 구급차가 울다 말다 하는 소리가 바람에 잘게 부서졌다. 문 손잡이가 딸칵 소리를 내며 돌아갔다. 병실로 들어온 건 검은 양복 2사람과 그 뒤에 선 영자, 그리고 얼굴 굳은 행정팀장이었다. 양복 중 한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며 짧게 말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김말숙 어르신, 서울가정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도달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금융거래 제한, 주소지 변경 금지. 오늘부로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침대 위 탁자에 놓았다.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동안 내 귀에서는 오래전 주전자에 끓는 소리가 다시 났다. 소리가 끓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끓는 거야 하던 남편 목소리까지. 영자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 측에는 보호자 강요 정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경고 공문이 통지되었다. 병원은 환자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서류 집행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르신 요청에 따라 퇴원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팀장이 고개를 숙였다. 네, 원무과에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아들과 며느리가 급히 들어왔다. 며느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는데도 억지로 웃음을 붙였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퇴원이라니.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나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들이 집행관 서류를 힐끗 보더니 김 변호사 쪽으로 다가섰다. 변호사님, 가족 일에 왜 이 정도까지 개입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 생활이 어려워서. 영자가 그의 말을 잘랐다. 가족이라면 더 투명해야 합니다. 어제 주차장에서 등기부 등본을 외부인에게 전달한 영상과 며칠간 병원 내에서 반복적으로 위임장 사인을 강요한 정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멸치처럼 마른 며느리가 손등을 비벼대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편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은 위험하고 집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살자는 정리. 나는 단어 하나만 천천히 따라했다. 그 정리라는 말이 늘 수상했어. 집은 내가 고른 시간과 방식으로 내가 정리해. 네가 부르는 정리는 다른 거였잖아. 며느리 입술이 떨렸다. 아들이 한 발 내디뎠다. 엄마, 오늘만 사인하면 내일 당장 편해져. 병원비 처리도 되고. 병원비? 내가 웃었다. 병원비를 빌미로 집과 통장에 손대려는 서류였지. 오늘부로 그 길은 막혔어. 그리고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았다. 너 어제 은색 SUV 옆에서 뭘 건넸니? 사진이 있어. 그녀가 한순간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의자 등받이를 꽉 잡았다. 영자가 가볍게 손짓했다.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퇴원 진행하시죠. 퇴원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평소 같으면 결제가 어디서 막혔느니 서류가 어디로 갔느니 했을 텐데 오늘만큼은 각 부서의 손이 부채질하듯 움직였다. 간호사가 내 혈압을 한 번 더 재며 말했다. 어르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오늘의 어조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짐을 꾸리는데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이불을 꼭 쥔 채 나를 바라봤다.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한 말들 잊을게요. 누가 시켰든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그녀는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숙임 속에 부끄러움과 안도와 겁이 뒤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내 팔을 붙잡았다. 손가락이 차갑고 얇았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앞으론 정말 우리 집 문도. 나는 그녀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그 문 이제 열릴 일 없을 거야. 아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한 발 들이밀자 집행관이 앞을 막았다. 접근은 병원 구역에서는 허용합니다만 환자 퇴원 의사에 반하는 동행 강요는 금지입니다. 아들은 이를 꽉 물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 표정을 잘라냈다.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었다. 바닥 타일의 흰줄, 천장 조명, 안내 데스크의 파란 표지. 하루에도 수없이 봤던 풍경인데 오늘이 처음 보는 것처럼 또렷했다. 로비 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쏟아졌다. 그 공기 속에는 흙냄새와 도로를 달리던 차 바퀴의 뜨거운 고무 냄새, 멀리 빵 굽는 가게의 달큰함이 섞여 있었다. 나가자. 영자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바깥 계단 아래 청소 아줌마가 서 있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카트 잡던 손목에 탄 자국이 보였다. 어르신. 그녀가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었어요. 나는 그녀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다. 아니야. 당신이 나를 구했어. 계단 아래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섞여 올라왔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햇빛 속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 앞에 낯익은 슬리퍼 두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이웃 박 여사와 602호 김 씨였다. 벨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다. 어이구 언니. 박 여사가 내 팔을 덥석 잡았다. 속 다 타들어갔어.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언니 억울하다고. 고마운 애들. 나는 웃으며 신발을 벗었다. 거실 공기가 오래된 나무 장롱 냄새와 섞여 있었고 환기를 하니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내 얼굴과 머리카락 사이를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내 집 냄새였다. 누가 뭐래도 내 집. 박 여사가 봉지에서 미역국을 꺼냈다. 끓여놨어. 몸부터 추스르고. 602호 김 씨가 눈치를 보다가 말했다. 혹시 증언 필요하시면요. 저 그날 구급차 들어올 때 며느님이 구급대원한테 정신과 어쩌고 하던 말 들었어요. 박 여사가 맞장구 쳤다. 나도 동사무소에서 전화 왔을 때 며느리가 우리에게 언니 요즘 깜빡거린다는 소문 냈던 거 들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운 애들. 혹시라도 연락 갈 수 있어. 그땐 있는 그대로만 말해줘. 두 사람은 그럼요 하고 동시에 대답했다. 그날 저녁 김영자 사무실. 오후 내내 사무실 복사기가 바쁘게 돌아갔다. 우리는 서류를 쌓아 놓고 하나하나 줄을 그으며 정리했다. 병원 진료기록, 사본의 인지 명료, 원무과 상담실, 녹취록의 퇴원 조건으로 위임장 문장, 주차장에서 며느리가 내민 서류 봉투가 은색 SUV 트렁크로 들어가는 사진,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통화 내역, 요약, 그리고 내 노트에 적힌 시간 마이너스 사람 마이너스 문장 메모. 민사는 재산 반환과 손해배상. 형사는 강요미수,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봅니다. 영자가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풀어 말했다. 그리고 가정법원 쪽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 병행. 100m 6개월부터 시작해 연장 신청. 나는 서류 더미 한 장을 집어들었다. 유언장 정비 계획. 이건 뭐야? 말숙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지. 혹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법적으로 의사 확인된 유언이 가장 강해. 공증 절차로 깔끔하게 가자. 상속 배제, 기업은 인정, 일부 기부. 다만 감정이 올라와도 너무 과격하게 쓰면 분쟁 길어질 뿐이거든. 나는 웃었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내 유언도 장부처럼 분명해야겠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미역국을 덮여 먹었다. 국물의 따뜻함이 식도와 위를 지나 뼈 사이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래된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다. 도장 손잡이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박혔다.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첫 줄에 적었다. 오늘 돌아왔다. 두 번째 줄에 적었다. 내일 되갚는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잡혔다. 준비 서면과 증거 목록이 깔끔했고
상대가 내민 말들은 서로 모순이 많았다. 첫 기일 법정에 들어섰을 때 법원 벽시계가 10시 15분을 가리켰다. 나무 벤치의 차가움이 허리까지 전달됐다. 내 앞줄 오른쪽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며느리는 검은 재킷깃을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손가락 마디를 꾹꾹 눌렀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다가 내 쪽을 보았다. 원고 본인 진술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릴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단단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와 통장 몇 개로 살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편의를 위해라며 제 도장과 통장을 맡아 간 뒤 동사무소와 병원, 부동산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날짜와 요일, 대통령 이름, 오늘 먹은 반찬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요. 그런데도 저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보호자 동의라는 서류 아래 갇혔습니다. 저는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게 요구된 건 위임장 사인이었습니다. 나는 멈춰 숨을 골랐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이.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친구이자 변호사에게, 청소 아줌마에게, 이웃들에게. 그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앞 테이블에 있는 사진 뭉치와 서류철을 가리켰다. 가족이라면 더 투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로 제 권리를 덮으려는 모든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며느리를 증인으로 세웠다.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혼자 사시기에 위험해서. 상대 변호사가 물었다. 주차장에서 서류를 전달한 건 왜였습니까? 집 상태를 점검하려고 부동산에 문의만. 김 변호사가 재빨리 사진을 제시했다. 사진 3번과 통화기록 2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빨리 보내라는 문장,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틀 뒤 매매 문의가 들어간 사실. 법정이 잠깐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정숙. 그리고 아들을 향해 질문했다. 피고 환자분의 도장과 통장을 보관한 이유는? 아들이 대답을 고르다 결국 말했다. 엄마가 깜빡하셔서. 의무 기록에는 인지 명료가 여러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다. 게다가 병원 내에서 보호자의 위임장 강요 정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고요. 설명하시죠. 아들의 어깨가 내려갔다. 며느리는 손수건을 쥐고 눈을 감았다. 판결은 길지 않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재산 처분을 기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에게 재산 반환 및 손해배상액 일체를 지급하고 원고의 주거지와 병원, 기타 지정 장소에 100m 이내 접근을 금한다. 위반 시 간접 강제 부과. 판사의 망치가 내려가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딱 맞아떨어졌다.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 끝 유리창으로 햇빛이 들어와 바닥에 긴 사각형을 만들었다. 그 사각형을 하나씩 밟아 지나며 생각했다.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판결 확정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을 돌며 명예 확인, 알림 수신, 추가 보안 등록을 전부 재설정했다. 직원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본인 외에 그 누구도 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좋아요. 제 돈 소식은 제 귀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 길로 구청 민원실에 들러 전입 전출 제한 신고와 우편물 보관 변경까지 마쳤다. 창구창을 사이에 둔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어르신, 서류 준비가 완벽하시네요. 장부를 오래 썼거든요. 나는 웃었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오후엔 공증사무소에 갔다. 영자가 미리 준비한 초안을 앞에 두고 나는 내 말로 한 줄 한 줄을 확인했다. 아들과 며느리를 상속인에서 배제한다. 이유는 명확하며 법률상 허용된 범위에서의 의사이다. 남은 재산의 일부는 장학금과 동네 경로당에 기부한다. 공증인이 마지막 페이지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 소리가 내 유언의 심장 박동 같았다. 쿵. 이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대신 써 넣을 틈은 사라졌다. 그날 저녁 나는 결국 그들의 집으로 갔다. 가지 말자, 굳이 왜 하던 마음과 끝낼 건 끝내자 하던 마음이 싸우다가 두 번째 마음이 이겼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과 똑같이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그때와 달리 그녀 눈은 흔들렸다. 어머니, 인사말 길게 할 필요 없지. 나는 현관턱 위에 서서 말했다. 오늘은 선언하러 왔다. 아들이 뒤에서 나타나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 아이라는 사실이 잠깐 가슴을 치고 지나갔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집 현관 앞에도 못 와. 전화도 문자도 명절 카톡도 병원, 장례식, 경조사 어떤 자리에도 올 수 없다. 법원 판결과 내 유언이 그걸 지켜줄 거다. 아들이 입을 열었다. 엄마, 진짜 그럴 거야? 응, 진짜 그럴 거야. 네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사과는 받아주마. 하지만 용서는 없어.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하는 거지 너희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내 평화는 법과 장부가 지켜줘. 나는 현관 앞 작은 탁자 위에 봉투를 하나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공증된 유언장 4번의 일부, 접근금지 결정문 4번 1장, 그리고 열쇠 2개. 이건 너희가 내 집에서 가져갔던 여벌 열쇠와 똑같은 번호로 바꾼 새 열쇠다. 필요 없을 거니 보고 버려라. 혹시라도 네가 갖고 있는 옛 열쇠가 있다면 그걸로는 이제 절대 문 못 연다. 오늘 다 교체했다. 아들이 손을 뻗다 멈췄다. 나는 뒤돌아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 참 창으로 저녁 햇빛이 길게 들어와 내 그림자를 느렸다. 아래층에서 이웃이 올라오며 인사를 했다. 나는 환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등에 꽂힌 시선은 느껴졌지만 따가운 느낌은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고 누군가는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았다. 박 여사가 내 옆에 앉아 귓속말로 말했다. 그 댁 요즘 장보러 나오면 사람들이 수군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닌대. 602호 김씨가 과일 접시를 밀어두며 덧붙였다. 부동산도 그 집 연락 받기 싫어한대. 워낙 소문이 퍼져서. 나는 누군가의 불행을 즐기지 않으려 했다. 다만 공평함이 돌아온 것 같아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입차의 씁쓸함이 혀끝에 맴돌다가 목으로 내려갔다. 그만하면 됐네. 내가 중얼거렸다. 나는 나대로 살면 되고. 모임이 끝나갈 무렵 영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사 확정. 강제 집행 불효. 자진 이행서 제출. 형사 사건은 벌금형 예상. 나는 수고 많았어 하고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보냈다. 이제 장부는 닫자. 집에 돌아와 베란다 창을 활짝 열었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렸다 놓았다. 부엌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뚜껑이 달그락거렸다. 소리가 끓는 게 아니고 시간이 끓는 거야. 남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 이제 좀 식자. 나는 혼잣말을 했다. 보리차를 컵에 따르고 작은 식탁에 앉았다.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다. 오늘 항목을 적었다. 법원 판결 확정, 접근 금지, 유언장 공증 완료. 마지막 줄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적었다. 오늘도 무사. 내 이름으로. 잠시 멈췄다가 한 줄을 더 썼다. 사람을 믿되 장부는 따로. 장부를 믿되 나를 먼저.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추는 소리가 또렷했다. 창밖으로 참새가 전깃줄을 옮겨 다녔다. 어떤 것은 왔다가 앉고 어떤 것은 잠깐 머뭇대다 다시 날아갔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봤다. 내 삶도 그랬다. 왔다가 머뭇대다가 다시. 휴대폰이 책 위에서 진동했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았다. 이제 모르는 번호에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내 이름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정한 사람들에게만 대답하면 된다. 밤이 내려앉고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다. 침대에 몸을 눕히고 등을 곧게 펴자 허리가 탁 하고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이제 됐어.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덧붙였다. 나는 내가 지킨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꿈도 꾸지 않았다. 깊고 고르고 내 이름을 잊지 않는 잠. 다음 날 새벽 주전자 뚜껑이 다시 들썩일 때 나는 이미 창문을 열고 있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새 냄새, 먼지 냄새, 봄과 여름 사이의 얇은 냄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이제 진짜로 내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 내일은 내 이름으로 쓸 것이다.